네, 전산학의 1급 91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처음엔 수험 번호 있고 문제 유형 감독관 번호 있고요. 1번부터 천천히 보죠.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 매입 시 발생하는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재고자산이니까요. 일반적인 원칙이죠. 단 하나, 단기 매매 증권만 이렇게 포함하지 않고 다른 자산들은 다 포함하죠. 맞습니다. 2번. 재고 수량의 결정 방법 중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기말 재고자산 수량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뭔가 좀 이상하죠? 계속기록법, 기말 재고자산 수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수량 계산, 기말에 창고에 가서 세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 매출수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계속기록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3번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맞죠? 4번 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과 단기에 매입한 상품에 대해 평균 단위당 원가를 구하여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평균법이니까 평균 단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였을 경우 영업외 비용에 포함되는 영업외 비용에 관련된 계산 과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매출처에서 받은 약소금, 매출하고 받은 약소금, 그러니까 바드럼이죠. 바드럼.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거래 조건, 매각거래 할인 이런 말이 나오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산 과목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건 영업외 비용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영업외 비용이고요. 니은번 보시면 매입처에 지급한 약소금, 매입처에 지급한 약소금입니다. 우리가 지급한 거예요. 지급한 약소금이니까 지급업인 거죠. 지급.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매각되었다. 우리 회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 회사는 지급업을 발행했으니까 만기까지 지급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건 우리 회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다른 회사, 매입처가 금융기관에 이거를 매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디귿번.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다. 외상대금이 대손된 겁니다.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영업외 비용 아닙니다. 리얼번. 매입거래처의 외상대금을 조기 상환하고 일정 비율을 할인받다. 매입 할인인 거죠. 매입 할인은 비용이 아니고 매입에서 차감하는 항목이죠. 그래서 답이 기억번.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다음 내용을 결산 시점에 결산 수정 분계로 반영하였을 경우 단기 순이익의 변동은 보죠. 첫 번째, 매출 채권 잔액 550만 원에 대해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단 설정 전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3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설정해 보죠. 550만 원 곱하기 2% 0.02 하면 11만 원인데 11만 원에서 3만 원 잔액이 있으니까 이건 빼줍니다. 빼주면 8만 원이죠. 대손상각비. 차별 대손상각비 대비는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대손상각비만큼 비용이니까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12월 15일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5만 원에 대하여 기말에 가수금에 대한 원인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결산 수정 분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가수금이라는 거는 돈이 들어왔는데 당장 보통 예금 같은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당좌 예금 또는 보통 예금,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뭐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익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자산 들어올 수도 있지만, 결산 추정 분기 기말까지 이걸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 들어왔는데, 모른다. 자비익이죠, 자비익. 그래가지고, 이거 이익 플러스 5만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 되는 거고, 8만원만큼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3만원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단기 순이익 3만원 감소가 되는 겁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짜기 주식은 대표적인 자본 조정 항목이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자본 조정입니다.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예요. 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거죠. 배당금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부채입니다. 감자차 손도 자본 조정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 이업 배준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 채무증권, 그렇죠. 지분증권은 주식이고 채무증권, 채권이죠. 맞습니다. 2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 그렇죠. 공정가치 맞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 아니죠. 상각후 원가 되네요. 3번 만기 보유 증권 상각후 원가 맞습니다. 평가하며 유효이자율법 적용 상한기간에 걸쳐 배분 맞죠. 4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은 판관비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처분이익, 처분 손실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시동가 배분 그렇죠. 내용 연수 동안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주목적 맞고요. 2번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의 매기간 증가가 아니고 매기간 감소합니다. 처음에 많이 감가상각 했다가 갈수록 적게 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계상한다. 그렇죠. 제조와 관련됐으면 제조원가 맞고요. 4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맞네요.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매기 계속적은 맞습니다. 오케이. 답이 2번.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금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의 수익 비용 인식. 그렇죠. 발생주의가 원칙이죠. 맞고요. 2번 수익은 실현주의. 그렇죠. 전체 대전제는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 3번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네요.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이게 수익 비용 대응 원칙. 4번 서로 연관된 수익과 비용은 직접 상계함으로 순액이 아니고 종액이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사채는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맞습니다. 2번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사채 발행 수수료 등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면 맞나요? 사채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이 아니고 발행가액 맞습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액면금액은 그대로 발행가액이 액면금 그대로 발행했다면 발행가액이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맞습니다.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감과 사채 할증 발행 차감 유효유자율법에 따라 상각한다. 유효유자율법이라는 거 우리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됩니다만 이름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상각은 유효유자율법이 다 맞고요. 4번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크다면 사채는 할증 발행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더 크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는 액면이자보다 다른 회사에서 일반적인 시장에서 다른 곳에서 이 사채를 사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 거 아무도 안 사죠. 싸게 발행해야 삽니다. 할인 발행해야 사는 거죠. 할증이 아니라 할인. 답이 4번이죠. 9번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던 밀링 머신이 파손되어 처분하려 한다. 취득원가 300만원, 파손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객 150만원.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100만원 받을 수 있고 20만원을 추가로 지출해 수리하는 경우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매몰원가는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매몰원가라는 거는 지금 의사결정에 전혀 상관이 없는 과거의 원가를 말하는 거죠. 과거의 원가면 얼마에 샀는지, 취득원가 또는 감가상각 누객 이런 거 또는 장부금액. 장부금액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 누객이죠. 빼면 150만원. 이런 금액이 매몰원가가 될 거예요. 100만원 지금 처분안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수리비, 수리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매몰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3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런 건 아니고 150만원 장부금액, 이 금액이 매몰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제조원가 명세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공품 계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제공품 계정 차변의 전기 기초 금액이 차변의 자산이니까 기초 있고 기말 금액은 대변에 있고요.
제공품의 차배는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고 대변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는 거죠. 총 제조 원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우비, 제조 간접비 이런 것이 표시가 될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직접 재료 원가, 직접 재료비 있죠. 단기 제조 원가, 단기 제조 원가, 단기 제조 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기초 제품 재고, 기초 제품 재고액. 이거는 확실히 없네요. 기초 제품 재고액은 그냥 제품 계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확실하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 있죠. 단기 제조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일 수도 있고 단기 총 제조 원가일 수도 있죠. 어쨌든 단기 제조 원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3번이네요.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에는 뭔가 복잡해 보이는 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부문 Y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단계 배분법 사용하고 A 부분을 먼저 배분하라고 합니다. Y 부분에 배부되는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총액 A 부분에서 배부되는 것과 B 부분에서 배부되는 것을 합한 금액을 구하라는 거죠. A 부분의 발생 원가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다른 부분에 다 배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A 부분부터 먼저 배분하니까 30만 원을 40%, 20%, 40% 이렇게 각각 배분해 주면 됩니다. 30만 원에서 40%면 3, 4, 12, 12만 원을 B 부분에 배부해 주는 거고요. X 부분에 20% 이상은 6만 원을 배부해 주는 거고 Y 부분은 40만 원, 40%, 4, 3, 12, 즉 12만 원을 Y 부분에 배부했다. 그래서 A 부분에서 Y로 넘어가는 거는 12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B 부분에서도 배부해 줘야 되는데 단계 배부법입니다. 단계 배부법이기 때문에 A 부분은 전부 다 배부해 주는데 B 부분 거는 X, Y만 제조 부분만 배부해 주는 거죠. 그래서 B 부분에서 얼마를 배부해 줄까 보니까 40만 원하고 A에서 받은 12만 원이 있어요. 합해서 52만 원을 배부해 줘야 됩니다. 52만 원을 X의 30%, Y의 50% 합하면 30%, 50% 합하면 80%죠. 전체 80%인데 80% 중에 30%를 X 부분에 80% 중에 50%를 Y 부분에 배부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52만 원 중에 곱하기 80%분의 50%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8분의 5 하시면 됩니다. 52만 원 나누기 8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죠. 52만 원 나누기 8 곱하기 5 하면 32만 5천 원. 그래서 B 부분에서 Y 부분으로 가는 거는 32만 5천 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합하면 44만 5천 원이 돼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12번입니다. 원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화 여부에 따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한다. 그렇죠? 제조 원가로 가면 제품 원가가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면 기간 원가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원가 행태에 따라 기초원가. 원가 행태라는 거는 원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고정비, 변동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기초원가, 광고 이거 아니에요. 답이 2번 틀렸습니다. 3번 의사결정의 관련성에 따라 관련 비관련 맞고요. 4번 제조활동의 관련과 관련성에 따라 제조 비제조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답이 2번.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택시에 의한 여객 운송업. 택시는 일단 면세가 됐다 과세가 됐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원칙은 과세예요. 원칙상으로만 보면 일단 1번이 과세가 맞습니다. 2번 도서 대여 책과 관련된 거 면세죠. 3번 미술관 입장, 미술관 문화용역 면세입니다. 4번 식용으로 제품된 임산, 농축수 임산물은 다 면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원칙만 보면 1번이 답이 되는데 간혹 택시가 면세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원칙상으로는 1번이 답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행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부가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 맞죠? 거래공제법 아니고 세액공제 맞습니다. 2번 주사업장 종할 납부 시 종된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다. 종갈 납부만 종갈해서 하는 겁니다. 신고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신고 납부가 없다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네요.
3번 부가세는 0% 또는 10% 제일 맞죠. 4번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또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그렇습니다. 어떤 세무서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사업할 건데 서울에 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귀찮아하겠죠. 실무적으로는 그냥 관할로 가서 하시는 게 좋죠. 원칙상으로는 이렇다는 거.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업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변경일 때는 정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의 변동, 지분 변동하면 또 정정해야 되는 거죠. 3번 정여유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데 정여유로 인한 사업자 명의 변경, 보통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여든 뭐 양도든 어쨌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럴 때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는 정정이 아니라 이건 폐업 사유이다. 폐업. 법인 사업자하고는 좀 달라요.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이거는 변경 사유, 정정 사유 맞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가 변경될 때는 상속의 경우를 빼고는 폐업하고 다시 개업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폐업 사유, 정정 사유가 아닙니다. 답이 3번입니다. 까지 하고 실무로 들어가겠습니다.